사주와 성명학,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요즘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12운성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간만 12운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간, 양간 다 12운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음간, 양간이 모두 12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간의 12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거는 오행의 그 생장수장을 논하는 왕상휴수사를 논하는 것이고요.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오행의 음양에 대한 그 생장소멸을 얘기를 하는 것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운성과 왕상휴수사 즉 오행과 음양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2운성은 기존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양간 순행하고 음간 역행하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12운성은 어디다가 쓰는가? 그 12운성을 예전에 있는 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각 그 궁에서 그 궁성에서 그 일간의 12운성이 뭐 연지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월지에서 생욕, 대록, 왕세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일지에서 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떻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틀린 내용들이 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에 적용이 잘 되지 않고 풀이에 잘 맞지 않으니까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12운성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일간의 그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뭐 묘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각 육친의 생장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편제가 왕지에 있다라든지 또는 편제가 쇠지에 있다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의 육친, 즉 편제에 해당되는 육친이 지금 뭐 하는 일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다거나 또는 사업장의 규모가 이 정도 크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운에서 어떤 지지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 대운에 이 각각의 오행의 음양이 어떻게 그 12운성에 배속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활동 공간의 크기가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이런 걸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원론적인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은 생욕, 대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12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십간이 지지에서 순환하는 과정에 힘의 강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십간이 지지에 배속되어 있는 원리에 있어서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양간 순행, 음간 역행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음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즉 오행에 대한 음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고 있는 것이 12운성이지 왕생효수사라고 하는 오행의 순환, 즉 계절적인 순환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오행의 순환은 계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셔야 사주 공부를 하거나 또는 사주 풀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운성의 배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모두 위치에는 타당하지만 실용성에 있어서는 아직 검증된 것들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존의 이론을 그냥 쓰는 게 맞습니다. 음생양사, 양생음사의 원리에 따른 양간의 순행, 음간의 역행 이론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잘 맞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음양이 모두 순행하는 걸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행의 왕상휴수사와 음양의 생장수장에 대한 이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음과 양이 살아가는 법을 논하는 건데요. 목에 해당되는 남녀, 화에 해당되는 남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운성 조견표에 보면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해서 구분을 해놓고 생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놨는데요. 간목은 해수에서 생하고 자수에서 욕지에 해당하고, 예, 죽에서 관대지 그리고 대지, 그리고 인목에서 록지, 그리고 묘에서 왕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은데 이것을 다 외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이 순서만 외우시면 돼요.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것을 순서대로 돌아가는 걸로 외우시고, 양은 순행, 음은 역행, 이렇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갑은 해에서 생하고, 을은 오에서 생하고, 병은 인에서 생하고, 정은 유에서 생하고 하는 식으로만 외워두시고,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생이라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생은 천간의 오행이 생기를 얻어서 태어난 곳입니다. 즉 날생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생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양간은 지지 중에서 인, 사, 신, 해 하는 생지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음간은 자, 묘, 오, 유, 왕지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주로 오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 지장간에서 공부할 때 인사신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때문에 인중의 병화가 장생에 해당되고, 사중의 경금이 장생이고, 신중의 임수가 장생이고, 해중의 간목이 장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오해가 된 것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봄에, 화라고 하는 것은 봄의 기운이 강해져서 여름 되면 더 강해지고, 가을이 되면 햇빛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기운이 서서히 줄어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이 되면 그 기운이 한결 꺾여서 되게 이제 따뜻한 기운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순행만 하는 거지 무슨 역행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오행은 순행을 하는 겁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 또 시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생의 이제 법칙인 거고요. 상극의 법칙은 거꾸로 가는 게 상극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행이 상생하는 것은 순행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상극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 즉 여름에 더운데 겨울의 기운, 가을의 기운 이런 걸 끌어다 쓰는 것, 즉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를 가져다 쓰는 것, 이런 것은 역행하는 거거든요. 여름이라고 하는 그 계절에. 그런 것처럼 오행의 순생, 순환,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왕상유수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생장수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간은 이렇게 순행하는 거니 오행의 왕상휴수사와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고, 음간은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 묘, 오, 유라고 하는 왕지에서 생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양간은 기에 종하고 음간은 새에 종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어가는 오행의 왕상휴수사에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음간은 세력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 오행의 기운과 다르게 그 주변에 있는, 옆에 붙어 있는 것들에 따라서 힘의 강약이 달라집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태어난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운이 막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막 태어난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운이 태어났으니 생동하는 기운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 기운이 강하긴 하나 이제 막 태어난 기운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의 크기, 양이라는 걸 구분해 놓고 그 일의 크기를 점칠 때 이제 막 태어난 기운 그랬으니 직장이 막 들어간 상태,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장사를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점포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생지라고 해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행이 장생지를 얻으면 기운이 유행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사주에서 12운성을 풀이할 때 먼저 일간의 각궁에 배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들, 그러니까 연주에 장생이 있으면 또는 월주에 장생이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맞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잘 맞지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풀이할 때 잘 맞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주에 장생이 있으면 조상이 발전할 기틀을 마련해 두었으며 유형화된 재산이 있고, 월지에 있으면 부모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작지만 유형화된 유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지에 있으면 부부가 화합할 수 있고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많다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시지에 있으면 가문을 빛낸 자식이 있거나 말년에 작은 성취를 이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맞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틀린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상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욕지는 천간의 오행이 지지에서 생기를 얻은 다음에 기운을 가다듬는 작용을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의 생지, 태어나고 나서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 목욕을 시키는 그런 작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목욕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목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오행의 기운이 뜻하는 바와 같이 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간은 자묘오유라고 하는 왕지에서 그 역할을 맡게 되고요. 음간은 인사신해라고 하는 생지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목욕은 원래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뜨거운 물에 씻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알몸을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를 하는 것,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 때문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여자는 언제 태어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삼류 소설 같은 데 보면 남자의 벗은 몸을 보고 여자는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남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를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가는 그 인성에서 생을 하거든요. 병화가 인목에서 생하고 그러죠. 경금이 사화에서 생하고, 이 사화에서 생하는 것, 이게 그 금생 아니 화생금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그 양 영역대와 영역대가 달라서 이게 사화에서 경금이 생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것도 인성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중의 임수가 일지 편인이니까 신중의 임수가 생하는 것은 편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하는 거고요. 해중의 간목이 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이 생해주는 거거든요. 양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고요. 음간, 즉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벗은 몸, 즉 양간의 욕지에서 음간이 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을목은 오화에서 생하지만 오화는 경금의 욕지가 되는 거고요. 정화는 유금에서 생하는데 그 유금은 임수의 욕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 중에서 좀 벗어난 얘가, 아까 이 금은 좀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사화에서 경금이 태어났고, 그런 것처럼 그 욕지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은 자수에서 욕지인데요. 병화는 자수에서 절지가 되고 간목이 욕지가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생령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금 해석이 복잡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음양의 그 생장수장의 원리가 그 오행의 왕상휴수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번 꺼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웃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욕지에 있으면 목욕하다 그랬으니 망신수라든지 또는 욕받다 그래서 고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오월에이고 경금이 편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병화겠죠. 그러면 경이 오에서 욕지에 해당되니까 편제인 아버지가 욕지에 있으니 고생이 많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할 때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에 욕지가 있으면 이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각 궁에 따라서 욕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맞는 건 아니니까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연지에 욕지가 있으면 조상이 주색으로 인해서 가산을 탕진하였다. 그래서 이 주색이라고 하는 것이 욕지의 특색이거든요. 요건 그 함지라고 해서 도화의 기운을 얘기를 해요. 욕지. 왜?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게 옷을 벗는 거는 뭐예요?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는 주색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흥청망청 놀 때 옷을 벗는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주색에 의해서 가상을 탕진한 조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지에 있으면 모친이 제가하거나, 월지는 어머니 자리거든요. 그래서 모친이 제가하거나 계모나 이복 형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지에 있으면 부모가 재산을 탕진하기 쉽고 친구나 형제 간의 의리를 상할 수 있으며 색정으로 인한 풍파가 생길 수 있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시지에 있으면 자녀와 떨어져서 지내게 된다거나 자녀로 인한 망신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대지는 띠를 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띠는 뭐냐면 허리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직에 나갈 때 그 관복에 보면 허리띠 있잖아요. 그것을 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호관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결혼할 때 그 신랑복 입고 나서 이렇게 허리에 두르는 띠가 이게 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간다는 의미인데 대체적으로 구속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관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음간이든 양간이든 다 진술충미라고 하는 고지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관대지는 무덤에 갇힌다 또는 교도소에 갇힌다 또는 관공서에 묶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대라는 뜻은 관이라고 하는 모자와 대라고 하는 띠를 이렇게 같이 두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까 설명했듯이 관료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허리에 두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기운이 관직에 나가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직장 내에서 대리급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자립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뜻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당당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해당 육친이 대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육친의 활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술이라고 했을 때 인술이 월이고 임수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화일관이었겠죠. 그러면 술월에 정화가 임술하고 떠있다라고 했을 때 관대지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편이 그 소속 기관을 갖고 있는 사람, 즉 관공서에 있거나 직장인이거나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궁에 연지에 관대가 있으면 조상이 A를 지킬 줄 아는 양반 가문. 왜 A를 지켜요? 관공서에 있으니까 또는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반 가문이라는 의미이고요. 월지에 관대가 있으면 부모의 형제가 뜻이 잘 통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지, 월지는 일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지에 있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배우자의 용모가 단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지에 관대가 있으면 자녀가 벼슬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재혼을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에 관대가 있는 것은 글자가 의미가 관대 그랬으니까 전통적으로 결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 관대가 있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혼한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관직을 얻었다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국회의원이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걸록 그랬는데 걸록은 이제 록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돈을 버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왕성해졌다라고 해서 그만큼 기운이 세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천간에서 지지를 볼 때 이제 비견에 해당되는 거라서 양간은 그 인사, 신, 해에 해당되는 것에 생지가 있고요. 음간은 자, 묘, 오, 유라고 하는 왕지에 그게 이제 생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음간과 양간 모두 비견에 근을 내리는 것을 걸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걸록은 앞서 설명했듯이 돈을 번다는 의미이고요.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의 나이대를 걸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지에 록이 있으면 자수성가한 조상이 있다는 얘기고 큰 재산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월지에 있으면 부모가 자수성가한 집안에서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월지에 록지이면 관까지 같이 봐줘야 뼈대 있는 집안이 되는 거고 인성도 있어줘야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지에 록이 있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에 자수성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지에 록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신이나 신유 빼고는, 그리고 갑인, 을묘 빼고는 나머지 그 병이나 정이나 임이나 개나 이런 것은 일지에 이렇게 록을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일지에 록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중년, 그러니까 금묘화실에서의 그 일지는 중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자수성가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가 록이면 말년에 부귀하고 귀한 자녀를 얻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일지에 록이 있으면 배우자의 궁을 극하기 쉬우니 독수 공부한다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간과 일지를 구분했을 때 일간은 나를 의미하고 일지는 상대, 즉 배우자를 의미하는데요. 나와 상대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의견이 대립한다 또는 나와 배우자가 동등한 인격체, 즉 친구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상, 즉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는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어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고 하더라도 독수 공부를 한다거나 배우자와 싸운다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왕지, 왕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왕은 10간의 기운이 아주 왕성해져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록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봤을 때 록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뭐예요? 권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기운이 굉장히 강성해졌기 때문에 제왕 다음에는 쇠라고 하는 쇠락해 가는 기운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권위적이다 또는 왕지니까 활동력이 활발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천간에서 지지를 볼 때 겁지에 해당되는 것들, 즉 양간은 자오묘유라고 하는 왕지가 제왕지에 해당되고 음간은 인신사해라고 하는 생지가 제왕이 됩니다. 제왕의 뜻은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제왕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강한 기운으로 인해서 활동력은 강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양간의 왕지를 양인이라고 해서 칼을 두르는 백정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권력과 돈이 있으면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하으니 제왕지에 이르게 되면 곧 기운이 쇠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자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이지만 다음에 오는 기운은 꺾이는 기운이니까, 즉 정점을 찍었으니까 자중하고 뒷날, 훗날을 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연지에 왕지가 있으면, 연지가 왕지이면 조상이 부귀하였고 품위가 높은 양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월지가 왕지이면 부모 형제가 발복하고 자신의 심성이 고강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나, 사주에서 관살이 있으면 흥한 의미를 해소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말이거든요. 관살이 있으면 이라는 거거든요. 왕지, 원령이 왕지라는 것은 부모 형제가 발복하려면 관살이 있을 때나 가능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일지에 있으면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면이 있지만 너무 강한 기운으로 인해서 배우자 운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죠. 시에 있으면 부귀한 자손을 얻게 되고 가문을 빛내게 되는데, 제왕의 12운성은 너무 극강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관살이 없거나 힘이 약하면 오히려 나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뭐 한나라의 왕에게 조언하는 충신이 없으면 간신배만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쇠는 이제 왕성한 기운 다음으로 오는 건데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뭐 건불 10년 화무 11홍 하는 것처럼 정점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쇠하는 것도 진술 충미하는 고지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요. 기운의 크기는 관대와 비슷하지만 축소되어 가지고 있는, 즉 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기운, 쇠라고 하는 것은 강했다가 없어지는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쇠와 관대 중에서 어떤 게 기운이 더 강하냐 그러면 저는 쇠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정점에 올랐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운이랑 정점에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을 봤을 때 장래성으로 볼 때는 관대가 조금 나을 수 있지만, 당장 보여지는 액면가로 볼 때는 어쨌든 정승해본 사람과 이제 과거 급제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정승해본 사람이 더 권력적인 면에 있어서 힘이 강하거든요. 돈도 많고. 그러니 새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서서히 은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새에 해당하는 기운은 일을 벌리기보다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지에 새가 있으면 아버지 때에서 가문이 기울었다라고 할아버지 때에서 가문이 기울었다라고 하는 거고, 월지에 있으면 부모 때에서 기울었다. 일지에 있으면 자신의 행동력, 활동력이 위축되었다. 성격이 온순해진다. 박력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에 있으면 자손이 기운이 세했다. 말년에 재물 손실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병, 세했다라는 것은 기운이 세했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한 것이 병들었으니 병든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양가는 인사신해의 병지가 되고 음가는 자묘오유라고 하는 왕지가 병이 됩니다. 병이 들었으니 병든 사람처럼 행동력이 떨어지고 점차 힘이 없고, 그러니 일을 할 때도 소극적으로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지에 병이 있으면 어려서 병약하고 조상이 힘이 없어서 가문이 몰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월지가 병이면 집안이 형편이 어렵고 부모 형제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지가 병이면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력이 위축될 수 있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에 병이 있으면 자손이 병약하고 말년에 잔병치레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간의 병에 해당되는 궁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활동력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이 병들었으면 죽어야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기운이 찾아옵니다. 기운이 소진되어서 병든 기운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서 유형적인, 눈에 보여지는 기운이 끝나고 무형적인 기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유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요. 양가는 자묘유 왕지에서 사에 해당되고 음가는 인사신해라고 하는 생지에서 사에 해당됩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니까요. 천간의 유형적인 활동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지에 있는 것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눈에 안 띄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송 활동을 하더라도 얼굴이 안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한다거나 또는 인터넷 방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무형적인 것들을 쓰라는 얘기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제 사주에서 연지에서 사가 있으면 조상이 청빈한 분이라 재산이 없고 낙향한 선비 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지에서 사가 있으면 부모 형제와의 인연이 좋지 않고 집안에서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니 형제가 적으며 조용한 가정에서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지가 사지이면 정신적으로 활동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결단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시지가 사지에 있으면 자녀와 인연이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사하여 죽었으니 크게 활동하지 못하고 대신 정신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서 머리 쓰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다음은 묘. 죽었으면 뭐예요? 묘라고 하는 무덤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지는 이제 유형의 것이 사라지고 무형의 정신만 무덤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묘는 진술충미에 해당하는 고지 또는 묘지가 묘에 해당되는 거고요. 유형의 기운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천간의 유형적인 활동이 멈추고 무형적인 음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반대되게 활동하게 되는 건데요. 기질이 무겁고 조용한 편이 되는 거고요. 외부의 영향도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죽어 있고 이미 유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미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묘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개가 묘지에 해당되는 자리에 있는 거니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개수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식상이라면 활동력이 부족하니 이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말하는 직업을 가지라는 얘기고, 이게 관이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관을 써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서 인지도 없는, 지명도 없는 이 유명세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에 묘가 있으면 조상이 청빈하고 여기 병, 사 다 이렇게 청빈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행의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를 떠나지 않게 되니 막내라도 선산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지에 묘가 있으면 집안에 재물이 없고, 그죠? 묘지니까 감춰진 건 있을 수 있어요. 묘지니까. 일지에 묘가 있으면 어린 시절에 건강이 나쁘거나 생각이 많은데 행동력이 떨어지고 의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즉 묘지의 일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묘지에 해당되는 그 기운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중년에 또는 내가 태어나서 이미 묘지에 있어서 신경이 예민해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시지에 묘가 있으면 말년에 조상의 유업을 지키기 어렵고 자녀와 인연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절은 이제 묘에 들어간 기운조차도 이제 끊어져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기운이 무덤에 들어가고 이 기운이 퇴색되어 버렸다, 그래서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절은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지에 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천간의 편제가 절지에 들어가는 운을 만났을 경우에는 사업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다 접고 새로운 일을 하셔야겠죠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무덤에 들어갔고 시기일이 지나서 백골이 진토되어서 덕도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절지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양간은 인사신의 생지가 절지가 되고 음간은 자묘오유라고 하는 왕지가 절지가 되기 때문에 천간의 기운이 이제 끊어져 버려서 무형의 기운도 알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사주를 풀이할 때 연지에 절이 있으면 조상과 인연이 끊어졌으니 조상의 유업을 못 지키겠죠. 그리고 월지에 절이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 소홀하다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 있고 부모의 혜택을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혼자 자립해야 되는 거. 일지에 절지가 있으면 과거를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자수성가를 하기도 합니다. 시지에 절지가 있으면 자녀와의 인연이 적고 말년에 외롭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절은 유형, 무형의 기운이 다 끊긴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와야 된다고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것 같은 것이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라는 얘기거든요. 다 접고 새로운 거 준비하는 시기가 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에서 그 절지에 해당되는 운을 만났다면 그 절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을목이 올해 유년의 절지에 해당되죠. 그럼 을목이라고는 편제 또는 편인 이런 식으로 음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절지에 해당되니 과거의 것들 또는 전통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새로운 거, 새로운 학문 이런 것을 찾아서 나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을유월의 병화 그랬다면 을목이 정인인데 유월이라고 하는 절지에 태어났으니 을유월의 병화는 전통적인 학문이 좋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학문이 좋겠어요? 이러면
정말 새로운 학문,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제 막 생긴 학문, 이런 것을 공부하기가 쉽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태는 이제 그 뱃속에 들어가 앉았다, 잉태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준비하는 절지, 그리고 그것이 잉태돼서 발전되는 기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천간의 기운이 절지에서 사라지고 새롭게 잉태가 됐으니 아직 유형의 기틀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무형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양간은 자오묘유 왕지에서 태어나고 음간은 인사신해 생지에서 태어났다, 태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태에 그랬으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다치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외부의 충격으로 유산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잘 깨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주에서 연지의 태가 있으면 조상에 대해서 조금 자랑할 것이 있으며, 조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희망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지의 태가 있으면 부모님이 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주지를 자주 옮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들면 유산되는 것처럼 되는 거라서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지의 태가 있으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유약한 체력으로 인하여 쉽게 지치게 되고요. 시지의 태가 있으면 아이를 갖는 능력이 많으니 성에 빨리 누게 될 수 있고 자녀가 좀 방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인데요. 양은 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유산이 되는 것도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럴 상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 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형의 기운이 강해져서 유형의 기운으로 생겨나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빨리 이루어질까 말까 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 진술충미라고 하는 고지에서 이 양지가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산 전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연지에 양이 있으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조상의 덕이 크지 않지만 정신만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지에 양이 있으면 주색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성 문제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지에 있으면 부부간의 정이 두텁고 재주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시의 양이 있으면 말년에 자녀가 효도하게 되고 아들이 없으면 사이가 효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2운성을 봤는데요. 기존에는 12운성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다 추려서 각 궁마다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려놓은 거라서 사주 통변할 때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용하지는 마시고 할 말 없을 때 연월일시에 어떤 12운성의 기운이 있으니 이렇겠다라고 한번 좀 툭 던져보는 용도로 써먹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간중간 설명하듯이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그 육친이 앉은 자리에 어떤 12운성을 깔고 앉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다 또는 기운이 어떻게 돼간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올해가 무슨 년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이니 편제라고 하는 그 사업이 올해 유년에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크게 벌려야 될 건지 줄여야 될 건지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해볼 수 있겠죠. 자, 사주 하나 볼게요. 정화 입장에서 묘목이 연지에 있는데요. 이 연지의 묘목은 병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금은 욕지, 유금은 장생지이고, 개수 입장에서 묘목은 개수 입장에서 보면 묘목은 장생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개는 묘목이라고 하는 장생지에 있는 거고요. 정도유라고 하는 장생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병지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운성을 볼 때 이 사람은 연지에 병지가 있으니 조상이 기운이 쇠락했다, 조상 때 망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 월지에 욕지가 있으니 부모님이 고생이 많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12운성은 여기 보시면 길흉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육친의 활동력이나 영향력을 점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화의 입장에서 연지에 병지와 욕지가 있으니 어린 시절에 활동력이 왕성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 활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이 부유하지 못했다는 말과도 연결될 수 있으니 길룡을 점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실상은 12운성은 길룡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육친에 대한 유형과 무형적인 움직임을 살펴서 그 모양이나 활동성에만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을 잘 활용하면 이것도 또 귀신처럼 맞추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운성을 공부할 때는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일간 기준만 보지 마시고 사주에서 나타난 각 육친이 어떤 12운성을 깔고 앉았는가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운에서 오는 지지가 해당 육친 또는 일간에 어떤 12운성인가를 보고 나의 기운이 유형적이냐 무형적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운성을 공부하려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기둥을 점치는 방법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활동성, 일의 크기, 또는 그 기운의 강약, 또는 그 기운의 기운이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런 걸 살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측해보는 용도로 공부를 하신다면 12운성에 대해서 그 쓸모가 참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12신살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신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